나는 그녀의 생일 파티에 얼마나 많은 노력을 쏟았는지 믿을 수가 없었다. 처음부터 내 아이디어였다. 모든 세부 사항, 모든 비용, 계획을 짜며 보낸 모든 늦은 밤. 나는 그녀를 위해 모든 것이 완벽하기를 바랐다. 나의 4년 된 아내, 내 삶의 중심이었던 그 여자를 위해 장소는 서울 시내가 한눈에 들어오는 강남의 한 화려한 루프탑이었다. 그곳에서 보는 야경은 입이 떡 벌어질 정도였다. 나는 그녀가 가장 좋아하는 초콜릿과 바닐라가 섞인 5단 케이크를 주문했다. 영화에서나 볼 법한 샴페인 타워도 있었다. 반짝이는 조명 아래 유리잔들이 보석처럼 빛나도록 높이 쌓아 올린 것이었다. 나는 그 조명을 다는데 추가 비용까지 지불했다. 심지어 그녀가 언젠가 꿈의 부케라고 말했던 화려하고 이국적인 난초를 구하기 위해 지구 반대편에서 꽃을 공수해 오기까지 했다. 엄청난 돈이 들었지만 상관없었다. 이건 그녀의 밤이었고 나는 그녀가 세상의 중심이 된 것처럼 느끼길 바랐다. 나는 가장 좋은 양복을 차려입고 서서 그녀가 60여 명의 하객들 친구, 가족, 우리가 오랫동안 알고 지낸 사람들과 어울리며 웃는 모습을 지켜보았다. 피곤했지만 자랑스러웠다. 몇 달 전 그녀와 함께 골랐던 드레스를 입은 그녀는 정말 아름다웠고 머리카락은 조명을 받아 멋지게 빛났다. 바로 이거야. 결혼이란 이런 거지. 그녀를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것. 나는 그렇게 생각했다. 그때 그녀가 마이크를 잡았다. 나는 그녀가 달콤한 말을 하거나 이 모든 것을 준비해준 나에게 고마워할 것이라고 생각했다. 대신 그녀는 잔을 들고 김도윤 이사님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저의 등대 같은 분이시죠. 그녀의 목소리는 군중의 웅성거림을 뚫고 크고 명확하게 울려 퍼졌다. 가장 힘든 시기에 제 곁을 지켜주신 분입니다. 나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내 얼굴에는 미소가 박제된 것처럼 굳어 있었다. 김도윤. 그녀와 함께 일하는 사람. 그녀가 몇 번 언급했던 그 사람이었다. 늘 아무렇지 않은 말투여서 나는 한 번도 신경 쓴 적이 없었다. 가슴이 조여왔지만 나는 스스로에게 숨을 쉬고 기다리라고 말했다. 어쩌면 다음엔 내 얘기를 하겠지. 그녀는 그러지 않았다. 대신 그녀는 이제 막 엄청난 농담을 터뜨릴 사람처럼 장난기 어린 미소를 지으며 나를 향해 돌아섰다. 그녀는 작고 가벼운 선물 가방을 내게 건네며 말했다. 자기 거야 여보. 사람들은 그게 귀엽다고 생각하며 웃었다. 나는 시계나 넥타이 같은 평범한 선물을 기대하며 가방을 열었다. 하지만 아니었다. 안에는 완벽하게 접힌 명품 브랜드의 검은색 티셔츠가 들어있었다. 나는 그것을 꺼내들어 올렸다. 그리고 거기 굵은 흰색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다. 이혼. 순간 군중은 조용해졌다. 그러다 몇몇이 어색한 웃음을 터뜨렸다. 그녀는 마치 세상에서 가장 웃긴 코미디 상이라도 받은 것처럼 활짝 웃었다. 이혼이라는 단어를 멍하니 바라보는 내 손이 떨렸다. 4년간의 결혼 생활, 모든 희생, 내가 청구서를 내거나 이런 파티를 계획하느라 뜬 눈으로 지새운 모든 밤들. 그런데 그녀는 이게 엣지 있고 웃기다고 생각한 것이다. 목이 타들어가는 것 같았다. 모든 시선이 내게 꽂혀 내 반응을 기다리는 것이 느껴졌다. 소리를 지를 수도 있었다. 티셔츠를 그녀의 얼굴에 던지고 당장 뛰쳐나갈 수도 있었다. 하지만 나는 그러지 않았다. 나는 가방을 내려놓고 주머니에 손을 넣어 그녀의 진짜 생일 선물로 사둔 까르띠에 팔찌를 꺼냈다. 금으로 된 세련되고 비싼 물건이었다. 그녀가 분명 좋아할 거라는 걸 알았기에 몇 달 동안 돈을 모아 산 것이었다. 나는 그것을 케이크 옆, 모두가 볼 수 있는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다. 아무 말도 아무 소란도 피우지 않았다. 그저 돌아서서 걸어나갔다. 밖으로 나서자 차갑고 날카로운 공기가 얼굴을 때렸지만 나는 멈추지 않았다. 등 뒤로 웅성거림과 잔부딪히는 소리, 혼란스러운 소음이 점점 멀어지는 것을 들었다. 나는 계속 걸었다. 내 구두 소리가 보도블록 위에서 또각거렸고 심장은 갈비뼈를 부술듯이 세차게 뛰었다. 어디로 가야 할지 아직 몰랐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다. 나는 다시는 저 안으로 돌아가지 않을 것이다. 그녀를 위해서도 그 누구를 위해서도 그 티셔츠는 단순한 농담이 아니었다. 그건 선언이었고 나는 거기 서서 당하고만 있을 생각이 없었다. 그 루프탑 파티에서 걸어 나오자 밤 공기가 거세게 나를 때렸고 내 넥타이는 바람에 느슨하게 펄럭였다. 10걸음도 채 걷지 못하고 나는 멈춰서서 주먹을 꽉 쥐었다. 나는 팔찌를 테이블 위에 두고 나왔다. 그녀의 생일 선물, 내가 몇 달을 고심해서 고른 것, 그녀가 예전에 내게 보여주던 그 환한 미소를 지으며
착용할 모습을 상상했던 바로 그 선물을. 그것은 마치 그녀의 작은 쇼를 위한 전리품처럼 그곳에 버려져 있었다. 그리고 그 티셔츠, 이혼, 그 흰 글자들이 내 머릿속에서 번쩍이며 두개골에 구멍을 뚫는 것 같았다. 이대로 둘 수는 없었다. 우리가 아는 모든 사람들 앞에서 나를 망신 준 그녀가 마지막 말을 하게 둘 수는 없었다. 그래서 나는 돌아섰다. 내 뇌가 따라잡기도 전에 다리가 먼저 움직여 나를 다시 유리문을 통과하게 했다. 내 차키를 달라고 입을 열려던 혼란스러운 발렛 직원을 지나쳤다. 파티의 소음이 다시 나를 덮쳤다. 웃음소리, 잔 부딪히는 소리, 그녀가 플레이리스트에 넣었을 법한 경쾌한 노래. 나는 아무도 쳐다보지 않았다. 그녀의 친구도, 내 친구도, 샴페인 쟁반을 들고 사람들 사이를 오가는 웨이터도 나는 곧장 그 테이블로 향했다. 케이크와 꽃, 그리고 조명 아래 반짝이는 팔찌가 놓인 그 테이블로. 그녀는 여전히 김이사와 함께 앞에서 수다를 떨고 있었다. 내게 등을 보인 채로 아마 내가 상처 입은 개처럼 꼬리를 내리고 사라졌을 거라고 생각했겠지. 나는 팔찌를 집었다. 차가운 금속이 손바닥으로 미끄러져 들어왔고 나는 그것을 다시 주머니에 쑤셔 넣었다. 아무도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몇몇이 눈을 동그랗게 뜨고 고개를 돌렸지만 아무도 나를 막지 않았다. 너무 충격을 받아서였을까 아니면 그냥 관심이 없었을까. 어쨌든 나는 끝났다. 나는 다시 걸어 나왔다. 이번에는 영원히 발렛 직원이 내 차를 준비해두고 있었다. 2년 전에 산 검은색 세단. 그녀가 그 비싼 SUV를 사자고 졸랐을 때 내가 유일하게 고집을 부려지킨 몇 안 되는 것 중 하나였다. 나는 운전석에 앉아 문을 세게 닫고 잠시 대시보드를 응시하며 앉아 있었다. 주머니에서 휴대폰이 울렸다. 무시했다. 엔진이 조용히 살아났고 나는 거리로 차를 몰았다. 도시의 불빛은 아무 의미 없는 것처럼 흐릿하게 번져나갔다. 5분 후 그것이 시작되었다. 첫 번째 전화. 조수석에 놓인 휴대폰 화면에 그녀의 이름이 빛났다. 받지 않았다. 벨이 울리다 끊기고 다시 켜지기를 반복했다. 고속도로에 진입할 때쯤에는 쉴 새 없이 울려댔다. 부재중 전화 알림이 쌓여갔다. 나는 한번 힐끗 쳐다보았다. 숫자가 올라가는 것을 볼 수 있을 만큼만. 10통, 20통, 50통. 나는 계속 운전했다. 앞에는 어둡고 텅 빈 도로가 펼쳐져 있었다. 나는 핸들을 너무 꽉 잡아 손마디가 하얗게 될 정도였다. 그녀는 뭘 원했을까? 사과하고 싶어서? 더 비웃으려고? 아니면 모두 앞에서 내게 그 티셔츠를 건넨 게 괜찮다고 생각한 이유를 설명하려고? 더 이상 상관없었다. 휴대폰은 끈질기게 울렸다. 마치 그녀가 계속 시도하면 나를 지치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았다. 나는 우리 아파트, 아니 이제 내 아파트 주차장에 늘 주차하던 자리에 차를 세우고 화면을 확인했다. 부재중 전화 157통. 모두 그녀에게서 온 것이었다. 나는 휴대폰 전원을 껐다. 침묵이 파도처럼 나를 덮쳤다. 나는 어둠 속에서 식어가는 엔진의 틱틱거리는 소리를 들으며 앉아 있었다. 그리고 무언가 내 안에서 딸깍했다. 이건 단지 파티 때문이 아니었다. 그냥 뛰쳐나온 것 때문도 아니었다. 그 티셔츠, 그 전화들. 그녀가 나 대신 김이사에게 감사 인사를 한 것. 이건 우리의 끝이었다. 4년 동안 그녀를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내가 조금만 더 노력하면 그녀도 나를 내가 보는 것처럼 봐줄 거라고 생각하며 허리를 굽혔던 세월. 그 대가가 고작 그녀의 성대한 밤의 웃음거리가 되는 것이었나? 나는 열쇠를 쥐고 밖으로 나섰다. 차가운 공기가 다시 얼굴을 스쳤다. 아파트 건물이 조용하고 익숙하게 서 있었지만 더 이상 집처럼 느껴지지 않았다. 껍데기 같았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이미 커버린 옷처럼 느껴졌다. 다음에 무엇을 할지, 어디로 갈지, 무엇을 해야 할지 몰랐지만 한 가지는 알았다. 나는 그 전화를 받지 않을 것이다. 오늘 밤에도 앞으로도 영원히. 나는 파티를 떠난 것이 분명했지만 결혼 생활도 떠난 것이었다. 그녀가 원하는 만큼 계속 전화하게 돌아 나는 이미 떠난 사람이었다. 다음 날 아침. 나는 서준이의 자취방에 있는 눅눅한 소파에서 눈을 떴다. 오래된 커피와 먼지 냄새가 희미하게 나는 그런 곳이었다. 내 양복 재킷은 바닥에 구겨져 있었고 넥타이는 죽은 뱀처럼 의자에 걸쳐져 있었다. 어젯밤 파티를 나온 후 나는 곧장 그의 집으로 달려왔다. 내 휴대폰은 여전히 꺼져 있었고 그 157통의 부재중 전화는 어둠 속에 갇혀 있었다. 내가 나타났을 때 서준이는 많은 것을 묻지 않았다. 그저 문을 열어주고 맥주 한 캔을 건네주고 나를 재워줬을 뿐이다.
이제 햇빛이 블라인드 틈으로 스며들어 휑한 벽을 가로질렀고 나는 천장을 응시하며 누워 내 인생에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건지 이해하려 애썼다. 서준이가 헝클어진 머리로 들어와 커피 2잔을 들고 왔다. 그는 내 옆 테이블에 한 잔을 내려놓았고 김이 나른하게 피어올랐다. 삐걱거리는 안락의자에 앉으며 그가 말했다. 그런 일 겪고 나면 다시는 못 돌아가. 그의 목소리는 낮고 확신에 차 있었다. 마치 이미 모든 것을 생각해 본 사람처럼. 나는 바로 대답하지 않고 그냥 커피를 들었다. 잔을 통해 손가락에 전해지는 열기를 느끼며 그의 말을 곱씹었다. 그가 옳았다. 그녀가 내게 그 이혼 티셔츠를 건네는 순간부터 알고 있었다. 그건 단순한 선물이 아니었다. 하지만 단지 그 티셔츠 때문만은 아니었다. 그 이전에 있었던 모든 것. 내가 그녀를 사랑했기 때문에, 결혼하면 원래 그런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무시했던 모든 조각들 때문이었다. 쓰고 지난 커피를 한 모금 마시자 내 마음속에서 모든 것이 재생되기 시작했다. 그녀가 자기 일을 위해 다른 도시로 이사 가자고 했을 때 그럴 가치가 있을 거라고 약속했던 일. 나는 좋은 직장을 그만두고 우리 삶을 꾸려 그녀를 따랐다. 그리고 내가 승진 기회를 거절했던 일들. 집에 있는 시간이 줄어들까봐. 그리고 그녀가 그걸 싫어했기 때문에. 우리는 팀이잖아. 그녀는 그렇게 말했고 나는 그게 맞는 말이라 생각하며 고개를 끄덕였다. 휴가도 마찬가지였다. 나는 그녀가 꿈을 줬고 컨퍼런스에 날아가고 경력을 쌓을 수 있도록 추가 근무를 하며 휴가를 건너뛰었다. 나는 불평 한 번 하지 않았다. 그녀가 빛나는 동안 나는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는 것이 내 역할이라고 생각했다. 그리고 그녀는 정말로 빛났다. 사람들은 그녀의 매력, 웃음, 방안을 환하게 밝히는 그 방식을 사랑했다. 나도 그녀의 그런 점을 사랑했다. 하지만 어젯밤 내가 돈을 내고 설치한 그 반짝이는 조명 아래에서 그녀는 다른 누군가를 위해 빛나고 있었다. 김도윤 이사, 그녀의 등대. 내가 아니라 나는 전날 밤부터 여전히 떨리는 손으로 머그잔을 내려놓고 서준이를 바라보았다. 난 그녀에게 모든 걸 줬어. 아직 잠이 덜 깬 듯 거친 목소리로 내가 말했다. 그는 의자에 등을 기대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임마. 그리고 그녀는 네게 티셔츠 한 장을 줬지. 그 말이 가슴을 찔렀지만 사실이었다. 나는 다시 파티를 생각했다. 60명의 사람들. 모두 그녀가 김 이사에게 축배를 드는 것을 지켜보고 그녀가 내게 그 가방을 건네는 것을 보았다. 그들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 그녀의 말에 동의해서 웃었을까? 나를 동정했을까? 아니면 그냥 관심이 없었을까? 나는 그녀를 행복하게 하고 우리 관계를 지키기 위해 너무나 오랜 시간을 보냈는데 하룻밤 사이에 그녀는 나를 웃음거리로 만들어버렸다. 자취방이 더 작게 느껴졌다. 벽이 안으로 조여오는 것 같아 나는 일어나 창가로 걸어갔다. 밖에서는 도시가 깨어나고 있었다. 차들이 경적을 울리고 사람들은 출근을 서둘렀다. 내 인생도 예전엔 저렇게 바쁘고 목적이 있고 앞으로 나아가는 느낌이었는데 이제는 그냥 멈춰서서 커피 잔과 상처 입은 자존심을 들고 있는 나뿐이었다. 서준이는 자신의 커피를 마시며 나를 지켜보았다. 억지로 말을 시키지 않았다. 그럴 필요도 없었다. 우리는 대학 때부터 친구였고 그는 대부분의 사람들보다 나를 더 잘 알았다. 이제 어쩔 거야. 그가 마침내 침묵을 깨고 물었다. 나는 아직 답이 없었다. 하지만 스카이라인을 바라보는 동안 무언가 변했다. 나는 더 이상 기다리는 사람이 아니었다. 그녀가 주도권을 잡는 동안 고개를 끄덕이고 미소 짓던 그 남자가 아니었다. 그 남자는 어젯밤에 떠났다. 팔찌는 여전히 내 주머니에 있었다. 나는 다리에 느껴지는 그 무게를 통해 내가 되찾아온 것을 상기했다. 어쩌면 서준이가 옳았다. 그런 일로부터 돌아올 수는 없다. 하지만 어쩌면 그럴 필요가 없는지도 모른다. 그냥 계속 걸어가는 거다. 다른 사람의 스포트라이트에 무게 없이 내가 누구인지 알아내는 거다. 나는 턱을 굳힌 채 그에게 돌아섰다. 더 이상 쓰고 버려지는 건 질렸어. 내가 말했다. 그가 머그잔을 들었다. 좋아. 진작 그랬어야지. 파티가 끝난 후 이틀 동안 휴대폰을 켜지 않았다. 157통의 부재중 전화는 그대로 기다리고 있었지만 나는 그것들을 혹은 그녀를 마주할 준비가 되지 않았다. 나는 서준이네 집에서 지내며 그 삐걱거리는 소파에서 잠을 자고 부엌에서 커피 메이커가 꾸르륵거리는 소리에 잠을 깼다. 그곳은 조용하고 단순했고 몇 년 만에 처음으로 나는 누군가를 위해 어딘가에 있거나 무언가를 해야 한다는 느낌을 받지 않았다. 하지만 영원히 숨을 수는 없었다.
정리해야 할 인생이 있었고 끝내야 할 결혼이 있었다. 나는 이미 시끄러워진 이 일을 더 이상 질질 끌 생각이 없었다. 그래서 나는 전화를 걸었다. 그녀가 아니라 직장 동료를 통해 알게 된 최민서 변호사에게였다. 그녀는 날카롭고 강인하며 시간 낭비를 하지 않는 종류의 여성이었다. 우리는 그녀의 광화문 사무실에서 만났다. 큰 창문이 있고 모든 표면에 파일 더미가 쌓여 있는 작은 공간이었다. 그녀는 별로 웃지 않고 그저 악수를 하고는 바로 본론으로 들어갔다. 목표가 무엇입죠? 그녀가 메모장 위에 펜을 든 채 물었다. 나는 의자의 등을 기댔다. 주머니 속 팔찌가 돌멩이처럼 느껴졌다. 벗어나고 싶습니다. 깨끗하고 조용하게. 소란 없이요. 그녀는 마치 100번은 들어본 말이라는 듯 고개를 끄덕였다. 좋습니다. 저는 시끄러운 이혼은 하지 않아요. 시간 낭비일 뿐이죠. 나는 벌써 그녀가 마음에 들었다. 나는 그녀에게 파티에 대해, 티셔츠에 대해, 기미사에 대해 모든 것을 말했다. 그녀는 움찔하지도 않고 그저 메모를 휘갈기며 질문을 던졌다. 결혼한 지 얼마나 되었는지, 우리가 무엇을 소유하고 있는지, 누가 무엇을 지불했는지. 나는 아파트, 차 파티 자체까지 대부분 내가 부담했다고 말했다. 최 변호사는 눈썹을 치켜떴지만 별다른 말은 하지 않았다. 1시간이 끝날 무렵 그녀는 계획을 세웠다. 조용히 소송을 제기할 겁니다. 공개적인 소란은 없을 거예요. 당신 것은 당신이 갖고 그녀 것은 그녀가 갖도록 하죠. 만약 그녀가 반발하면 그때 대처하겠습니다. 나는 그녀를 믿었다. 그녀에게는 너무 많은 결혼의 파탄을 보아 연극 따위에 신경 쓰지 않는 듯한 날카로움이 있었다. 그녀에게 그것은 비즈니스였고 내게는 생존이었다. 나는 그녀의 사무실을 나오며 마치 내가 지고 있는 줄도 몰랐던 무게를 넘겨준 것처럼 가벼워진 기분을 느꼈다. 그날 밤 나는 아파트로 돌아왔다. 우리 아파트, 비록 더 이상 우리 것으로 느껴지지는 않았지만 그녀는 없었다. 아마 언니나 친구 집에 가 있겠지. 내가 전화를 받지 않자 상처를 달래고 있을 것이다. 그녀가 어디에 있든 상관없었다. 나는 그저 내 공간을 되찾고 싶었다. 다음 날 나는 출근했다. 파티 다음 날 하루 쉬었지만 이제는 일에 몰두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내 직업은 IT 회사의 프로젝트 관리자로 화려하진 않았지만 나는 그 일을 잘했다. 나는 사무실로 걸어 들어가 칸막이들과 커피 머신을 지나 내 자리에 앉았다. 받은 편지함은 엉망이었지만 상관없었다. 나는 이메일을 분류하고 긴급한 것들을 표시하고 회의를 잡기 시작했다.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것에 집중하는 기분이 좋았다. 정오 무렵 내 상사인 박 부장님이 들렀다. 그는 덩치가 크고 목소리가 우렁찼으며 늘 셔츠와 어울리지 않는 넥타이를 메고 다녔다. 돌아왔군. 그가 내 책상에 기대며 말했다. 주말이 힘들었다고 들었어. 나는 어깨를 으쓱했다. 뭐 그런 셈이죠. 그는 더 캐묻지 않고 들고 있던 폴더를 톡톡 쳤다. 새 클라이언트가 있는데 까다로운 놈이야. 맡아볼 텐가? 나는 그를 올려다보았다. 보통 때라면 망설였을 것이다. 큰 클라이언트는 긴 근무 시간을 의미했고 그녀는 내가 늦게 일하는 것을 항상 싫어했다. 하지만 이제 그녀는 여기에 없었다. 네, 내가 말했다. 제가 맡겠습니다. 박 부장님은 활짝 웃었다. 그거 듣던 중 반가운 소리군. 그날의 나머지 시간은 순식간에 지나갔다. 나는 완전한 시스템 점검이 필요한 스타트업 프로젝트에 파고들었고 세부 사항들 스프레드시트, 타임라인, 예산에 몰두했다. 그것은 지저분하고 복잡했으며 정확히 내게 필요한 것이었다. 사무실을 나설 때쯤에는 해가 지고 머리가 맑아져 있었다. 나는 그 주 내내 그녀의 문자에 답하지 않았다. 전화가 멈춘 후 문자가 시작되었다. 처음에는 어디야? 얘기 좀 해. 같은 짧은 것들이었다. 그러다 점점 길고 장황하게 그녀가 그럴 의도가 아니었다. 그냥 농담이었다는 내용으로 바뀌었다. 나는 답장하지 않았다. 금요일까지 최 변호사가 서류를 준비했고 나는 그녀의 사무실에서 서명했다. 펜을 쥔 내 손은 흔들리지 않았다. 그것은 복수에 관한 것이 아니었다. 심지어 그녀에 관한 것도 아니었다. 그것은 나에 관한 것, 내가 놓쳐버린 삶을 되찾는 것에 관한 것이었다. 그날 오후 박 부장님이 나를 사무실로 불렀다. 자네 요즘 아주 잘하고 있어. 이대로만 하면 승진 얘기가 나올 거야.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입가에 작은 미소가 번졌다. 몇 년 만에 처음으로 나는 앞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 그녀를 위해서도 우리를 위해서도 아닌 나를 위해서 나는 매일 아침 해가 뜨기 전에 달리기 시작했다. 도시가 아직 반쯤 잠들어 있고 거리가 내 것일 때
계획한 것은 아니었다. 어느 날 서준이네 집에서 머리가 온갖 생각으로 윙윙거리며 잠에서 깼고 움직여야겠다고 결심했다. 나는 낡은 운동화와 몇 년 동안 입지 않았던 티셔츠와 반바지를 꺼내 입고 보도블록을 박차고 나갔다. 첫 1.6km는 지옥 같았다. 폐가 타는 듯했고 다리는 납덩이처럼 느껴져 돌아갈까 생각했다. 하지만 그러지 않았다. 나는 계속 달렸다. 한 걸음, 또 한 걸음. 차가운 공기가 얼굴을 스쳤다. 서준이네 집에 돌아왔을 때 땀이 목덜미를 타고 흘러내렸고 가슴은 전쟁이라도 치른 것처럼 들썩였다. 아팠지만 기분은 좋았다. 마치 과거의 내 모습의 조각들을 떨쳐내는 것 같았다. 나는 그녀가 나를 알아주기를, 나를 필요로 하기를 기다리며 너무 오랫동안 가만히 앉아 있었다. 나 자신을 밀어붙이는 것이 어떤 느낌인지 잊고 있었던 것이다. 그 후로 그것은 일과가 되었다. 5시에 일어나 5시 15분까지 밖으로 나가 하늘이 회색으로 변할 때까지 어둠 속을 달렸다. 킬로미터가 늘어날수록 나는 그 모든 것의 무게를 벗어던졌다. 파티, 티셔츠, 아니요 라고 말했어야 할 때 얘라고 말했던 수년의 세월. 그 주에 나는 서준이네 집에서 나와 아파트로 완전히 이사했다. 그녀는 여전히 없었고 나는 그녀가 어디로 갔는지 묻지 않았다. 그때쯤 최 변호사가 그녀에게 이혼 서류를 송달했으니 아마 어디론가 숨어서 다음 수를 생각하고 있었을 것이다. 상관없었다. 나는 물건들을 바꾸기 시작했다. 그녀가 골랐던 내가 항상 싫어했던 쿠션들을 던져버리고 평범한 회색 담요로 교체했다. 가구를 재배치하고 거실을 내 것처럼 느껴지는 공간으로 바꿨다. 하지만 그것은 단지 공간에 관한 것만이 아니었다. 나에 관한 것이었다. 나는 창가 한쪽에 작은 책상과 램프, 그리고 공책 더미를 놓을 코너를 만들었다. 나는 무언가를 적기 시작했다. 아이디어, 계획, 항상 하고 싶었지만 시간이나 용기가 없었던 것들. 다음은 비전 보드였다. 보고 싶은 장소, 도전하고 싶은 프로젝트의 사진들을 벽에 핀으로 고정했다. 나는 단지 방을 재건축하는 것이 아니었다. 나 자신을 재건축하고 있었다. 일은 힘들어졌지만 나는 그것을 사랑했다. 박 부장님이 내게 준 클라이언트는 까다롭고 요구가 많고 항상 마음을 바꾸는 악몽 같았지만 나는 해냈다. 사무실에서의 늦은 밤은 달리기로 이어지는 이른 아침으로, 그리고 다시 커피 한 잔과 함께 책상으로 돌아오는 생활로 이어졌다. 피곤했지만 그것은 좋은 종류의 피곤함이었다. 자신을 위해 무언가를 할 때 오는 그런 종류의 피곤함. 어느 날 1년 전 네트워킹 행사에서 만났던 민준이라는 젊은이에게서 전화가 왔다. 그는 아마 25살쯤 되었을 텐데 큰 아이디어를 가졌지만 그것을 어떻게 실현해야 할지 모르는 상태였다. 저희가 스타트업을 하나 하는데요. 그의 목소리는 빠르고 흥분되어 있었다. 저랑 친구 현우랑 도움이 필요해서요. 나는 그들을 동네의 허름한 분식집에서 만났다. 끈적거리는 테이블과 손님을 이모라고 부르는 아주머니가 있는 그런 곳이었다. 민준이는 헝클어진 머리에 스티커로 뒤덮인 노트북을 들고 있었고 현우는 더 조용히 냅킨의 숫자를 휘갈기고 있었다. 그들은 내게 아이디어를 설명했다. 소상공인을 위한 배달 앱, 지역적이고 진솔한 무언가. 거칠었지만 잠재력이 있었다. 나는 IT 전문가는 아니지만 내가 말했다. 정리해주고 계획을 세워줄 수는 있어. 그들은 마치 내가 100만 달러라도 건네준 것처럼 활짝 웃었다. 나는 일주일에 한 번씩 그들을 만나 예산과 타임라인을 검토하고 혼란스러운 과정들을 설명해주기 시작했다. 돈을 받는 일은 아니었지만 상관없었다. 돕는 것,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것이 기분 좋았다. 어느 날 밤 그들과의 긴 회의를 마친 후 나는 아파트 책상에 앉아 비전 보드를 응시했다. 태국의 해변 사진, 뉴욕의 마천루, 내가 항상 갖고 싶었던 집의 스케치가 있었다. 나는 핀을 잡고 새로운 것을 추가했다. 민준과 현우에게 투자하기. 그것은 단지 돈에 관한 것이 아니었다. 나는 그들의 꿈에 동참하고 싶었고 그것이 성장하는 것을 보고 싶었다. 달리기는 나를 제정신으로 유지해 주었다. 매일 아침 나는 조금 더 세게, 조금 더 멀리 나아갔다. 내 몸이 변했다. 어깨가 넓어지고 다리가 강해졌다. 하지만 그 이상이었다. 나는 더 이상 그 이온 티셔츠를 들고 서 있던 남자처럼 느껴지지 않았다. 그녀가 전화하기를, 사과하기를, 바로잡아주기를 기다리는 것을 멈췄다. 그녀는 더 이상 중요하지 않았다. 아파트는 아직 전쟁터는 아니었지만 계획과 아이디어, 내가 만들어가는 삶으로 채워지고 있었다. 그날 밤 나는 팔찌를 되찾아왔지만 이제는 다른 모든 것을 되찾고 있었다. 그리고 그 기분은 정말 끝내줬다.
어느 날 오후 사무실에 앉아 블라인드 사이로 햇살이 비스듬히 들어올 때 옛 친구인 민수에게서 문자가 왔다. 그는 그녀와 그다지 친하지는 않았지만 같은 인맥에 속해 있었기에 무슨 소식을 들었을 거라고 짐작했다. 너 괜찮냐? 그 여자 요즘 별로 안 좋다고 들었어. 나는 바로 답장하지 않았다. 의자에 등을 기대자 사무실의 웅성거림이 나를 감쌌다. 전화벨 소리, 키보드 두드리는 소리, 그리고 나는 생각했다. 별로 안 좋다고? 잘 됐네. 나는 그녀에게 해를 바라지는 않았지만 그녀 때문에 울 생각도 없었다. 나는 최근 몇 달간 내 자신의 삶일, 달리기, 민준과 현우의 스타트업에 모든 것을 쏟아부었고 몇 년 만에 가장 강해진 기분이었다. 그녀가 비틀거리고 있다면 그건 그녀 탓이었다. 1시간 후 민수가 다시 문자를 보냈다. 김 이사 그만뒀대. 그녀 회사에서 완전 난리 났다더라. 그 말이 내 주의를 끌었다. 김도윤 이사. 그녀의 등대. 내가 그 티셔츠를 들고 바보처럼 서 있는 동안 그녀가 축배를 들었던 그 남자. 그가 사임했다. 자세한 내용은 몰랐다. 민수도 몰랐다. 그냥 갑작스러운 일이라고만 했다. 하지만 나는 상상할 수 있었다. 그녀는 그에게 기댔고 그를 중심으로 자신의 이미지를 구축했는데 이제 그가 사라진 것이다. 나는 미소 짓지 않았지만 기분이 나쁘지도 않았다. 나는 다시 스프레드시트로 돌아갔다. 숫자들이 잠시 흐려졌다가 다시 초점이 맞춰졌다. 일은 이제 나의 닻이었다. 박 부장님은 내게 2개의 더 큰 프로젝트를 맡겼고 승진이라는 단어가 계속 맴돌았다. 나는 그날 밤 늦게까지 남았다. 사무실은 텅 비었고 나와 내 컴퓨터 화면에 불빛만 남았다. 나는 그 고요함이 좋았다. 생각할 여유를 주었기 때문이다. 다음 날 다른 친구인 지혜가 전화를 걸었다. 그녀는 그녀와 더 가까웠고 내가 아직 끊지 않은 상호 인맥 중 한 명이었다. 걔 팟캐스트 시작했었어. 지혜의 목소리는 내가 듣고 싶어 할지 확신이 없는 듯 머뭇거렸다. 완전 망했대. 한 회만에 사람들이 엄청 싫어했어. 나는 스피커폰으로 통화하며 집으로 운전하고 있었다. 도시의 불빛이 스쳐 지나갔다. 그래? 나는 짧게 대답했다. 지혜는 계속 말했다. 요즘 SNS에도 다시 글 올리는데 팔로워들 되찾으려고. 근데 잘 안 되나 봐. 사람들이 계속 그 파티 얘기 꺼내더라고. 나는 핸들을 조금 더 꽉 쥐었다. 그 파티. 그 빌어먹을 티셔츠. 나는 별말을 하지 않고 지혜가 말을 마칠 때까지 그냥 두었다. 소식 고마워. 나는 말하고 전화를 끊었다. 더 들을 필요가 없었다. 그녀는 조각조각 무너지고 있었다. 나는 놀라지 않았다. 그녀는 항상 상황이 쉬울 때, 다른 누군가나 김이사, 누구든가 그녀를 받쳐주고 있을 때 빛나는데 능숙했다. 이제 버팀목이 사라지자 그녀는 어떻게 서야 할지 몰랐다. 한편 내 인생은 비상하고 있었다. 일주일 후 박 부장님이 나를 사무실로 불렀다. 그는 책상 위에 폴더를 탁 내려놓으며 말했다. 다음 달에 지역 비즈니스 세미나에서 자네가 발표하게 됐어. 그쪽에서 자네를 지목했어. 나는 눈을 깜빡였다. 저를요? 그가 특유의 우렁찬 소리로 웃었다. 그래 자네. 요즘 아주 잘 나가잖아. 사람들이 다 알아봐. 나는 10피트는 커진 기분으로 사무실을 나왔다. 세미나는 큰일은 아니었지만 그것은 나의 것이었다. 내가 노력해서 얻은 것이었다. 그리고 큰 건이 왔다. 몇 년 전 컨퍼런스에서 만났던 한 남자. 어떤 명망 있는 교수 타입의 사람에게서 이메일이 왔다. 두바이에서 비즈니스 서밋을 개최합니다. 라고 적혀 있었다. 귀하를 초청 강사로 모시고 싶습니다. 최근 귀하의 이름이 자주 거론되고 있습니다. 두바이. 나는 화면을 응시하며 그 단어들을 곱씹었다. 나는 그녀의 파티 비용을 대주던 남자에서 지구 반대편의 초대를 받는 남자로 변해 있었다. 당연히 수락했다. 그날 밤 나는 다시 분식집에서 민준과 현우를 만났다. 그들의 앱은 느리고 복잡했지만 움직이고 있었다. 그리고 나는 내 저축의 일부를 투자했다. 형은 완전 우리의 비밀 병기 같아요. 민준이가 감자튀김 너머로 웃으며 말했다. 현우는 조용했지만 똑같이 흥분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나는 쓸모있고 필요하다는 느낌을 받았다. 그녀와 함께 있을 때는 느껴보지 못했던 방식이었다. 아파트로 돌아와 나는 비전보드에 두바이를 추가했다. 태국과 집 스케치 바로 옆에. 달리기는 나를 꾸준하게 유지해 주었다. 매일 아침 보도블록을 밟으며 내 숨결은 차가운 공기 속에서 안개로 변했다. 이제 10km까지 달릴 수 있었다. 내 몸은 더 날렵해졌고 마음은 더 날카로워졌다. 그녀는 희미해지고 있었다. 그녀의 직업,
팟캐스트, 온라인 영향력, 그리고 나는 떠오르고 있었다. 세미나, 강연, 스타트업. 한때 그녀를 중심으로 돌던 세상이 나를 향해 돌고 있었다. 그리고 나는 뒤돌아보지 않았다. 나는 그녀를 미워하지 않았다. 심지어 그녀에 대해 많이 생각하지도 않았다. 하지만 내가 상승하는 동안 그녀가 고군분투하고 있다는 사실을 아는 것. 그것은 정의처럼 느껴졌다. 내가 싸워서 얻을 필요 없는 조용하고 깨끗한 종류의 정의. 어느 날 저녁, 아파트에서 오래된 서류들을 정리하고 있을 때 램프가 내 책상 위로 따뜻한 빛을 비추고 있었다. 그때 나는 그것을 발견했다. 세금 신고서 더미와 잡다한 영수증 사이에 끼워져 있던 봉투. 최 변호사나 공식적인 기관에서 온 것이 아니었다. 앞면에는 내 이름이 그녀의 익숙한 동글동글한 필체로 쓰여 있었다. 나는 잠시 얼어붙었다. 손가락이 그 위에서 맴돌았다. 문자가 끊기고 이혼 서류에 서명한 이후로 몇 주 동안 그녀에게서 소식이 없었다. 마음 한편에서는 봉투를 뜯지 않고 그대로 쓰레기통에 던져버리고 싶었지만 호기심이 이겼다. 나는 그것을 꺼냈다. 빳빳하고 묵직한 종이를 펼치자 네 장에 걸쳐 그녀의 글씨가 나를 마주보고 있었다. 나는 의자에 앉았다. 의자가 내 무게에 삐걱거렸다. 그리고 읽기 시작했다. 그럴 뜻이 아니었어. 그녀는 먼저 그렇게 썼다. 펜으로 종이를 꾹꾹 눌러 쓴 것이 마치 내가 그 압력을 느끼길 바라는 것 같았다. 그 티셔츠는 웃기려고 한 거였어. 멍청한 농담이었지. 네가 떠날 거라고는 생각 못했어. 나는 거기서 멈췄다. 턱이 굳어졌다. 농담. 그녀는 지금도 그것을 그렇게 불렀다. 60명의 사람들이 지켜보고 김 이사가 옆에서 능글맞게 웃고 내가 그 이혼 셔츠를 그녀의 코미디쇼 소품처럼 들고 있었는데 나는 계속 읽었다. 그녀는 페이지를 사과와 변명, 추억으로 채웠다. 2년 전 바다 여행 기억나? 그녀가 썼다. 내가 발목 삐었을 때 네가 모래사장을 가로질러 나를 업어줬잖아. 우린 그때 좋았는데 그래, 우린 좋았다. 나는 그날을 기억했다. 햇볕에 그을려 웃고 파도가 우리 주위에서 부서질 때 그녀가 내 등에 매달려 있던 모습. 하지만 그건 이사 가기 전, 희생하기 전, 내가 그녀의 스포트라이트를 좇는 동안 돈이나 내는 남자가 되어버리는 그 느린 표류 이전의 일이었다. 그녀는 계속 써내려갔다. 말투가 부드럽게 변했다. 네가 보고 싶어. 네가 떠나고 나서야 내가 너를 얼마나 필요로 했는지 깨달았어. 나는 잠시 편지를 내려놓고 벽을 응시했다. 나를 필요로 했다고? 그녀는 파티를 계획하고 꿈에 자금을 대고 그녀가 김 이사에게 감사 인사를 하는 동안 옆에 서 있을 내가 필요했지. 하지만 진짜 나. 모든 것의 예라고 말하는 남편이 아닌 진짜 나는 그녀가 오랫동안 필요로 하지 않았다. 나는 다시 편지를 들어 마지막 장으로 넘겼다. 미안해. 그녀는 주문처럼 반복해서 썼다. 내가 망쳤어. 바로잡고 싶어. 바로잡아? 나는 거의 웃을 뻔했다. 뭘 바로잡는단 말인가? 결혼은 끝났고 서류에 서명했고 아파트는 나눴고 그녀의 물건은 사라졌다. 그녀는 내게 그 티셔츠를 건네고는 내가 그냥 어깨를 으쓱하고 다시 돌아와 내 역할을 계속할 거라고 생각했던 것이다. 나는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다 읽고 깔끔하게 반으로 접었다. 극적인 영화 장면처럼 찍거나 태우지 않았다. 그저 내 책상 옆 서랍, 내 출생증명서, 여권, 몇 장의 낡은 사진이 있는 그 서랍을 열고 그 안에 밀어 넣었다. 그것은 쓰레기가 아니었다. 정확히 말하면 그것은 기록이었다. 내가 누구였는지, 그녀가 누구였는지, 그리고 우리가 무엇을 잃었는지에 대한 증거. 하지만 그것은 아무것도 바꾸지 않았다. 나는 답장하지 않을 것이다. 그녀에게 전화하지 않을 것이다. 나는 그녀가 나를 알아봐주고 이런 말을 해주기를 몇 년 동안 기다렸는데 이제 그녀가 그러자 아무 의미가 없었다. 그 말들은 너무 늦었고 너무 공허했다. 나는 일어나 물 한 잔을 들고 창가에 서서 도시의 불빛을 내다보았다. 비전보드가 근처에 고정되어 있었다. 두바이, 태국, 민중과 현우의 스타트업. 내 머리는 이제 그곳에 있었다. 그녀의 편지에도 과거에도 없었다. 나는 다시 파티를 생각했다. 그녀가 내게 가방을 건넬 때 그 능글맞은 미소. 그녀는 그럴 뜻이 아니었다고? 말도 안 돼. 그녀는 매 순간을 의도했다. 모두 앞에서 김 이사와의 새로운 삶을 과시하고 싶었던 것이다. 그리고 이제 그가 떠나고 그녀의 경력이 미끄러지자 그녀는 허둥지둥 내가 항상 되어주었던 안전망을 향해 손을 뻗고 있는 것이다. 나는 더 이상 그런 남자가 아니었다. 다음 날 아침 나는 평소의 코스를 달렸다.
공기는 상쾌하고 날카로웠다. 10km는 11km가 되었고 내 다리는 더 힘차게 움직였고 정신은 맑았다. 나는 편지에 대해 생각하지 않았다. 다음 주 세미나, 두바이 강연, 민준과 현우와의 앱 출시에 대해 생각했다. 돌아와서 샤워하고 옷을 입고 출근했다. 박 부장님이 복도에서 나를 멈춰 세우며 웃었다. 자네 요즘 불 붙었어. 그가 말했다. 계속 그렇게 해.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 무게를 느꼈다. 그녀의 무게가 아니라 더 이상은 나의 무게였다. 편지는 서랍 속에 머물렀다. 내가 싸울 필요 없는 유령으로. 그녀가 원하는 만큼 나를 그리워하게 둬라. 나는 그녀를 그리워하는 것을 끝냈다. 어느 날 밤, 긴 하루 일을 마치고 책상에 앉아 맥주 한 잔을 손에 들고 도시의 소음을 들으며 글을 쓰기 시작했다. 계획한 것은 아니었다. 그냥 공책을 잡고 내 생각들이 쏟아져 나오게 놔두었다. 처음에는 지저분하고 날 것 그대로였다. 파티, 티셔츠, 그 157통의 부재중 전화에 대한 모든 것. 나는 그녀가 능글맞게 웃고 방 안이 웃음바다가 되는 동안 모욕감을 느끼며 서 있던 기분에 대해 썼다. 나는 걸어 나오고 팔찌를 되찾고 차를 몰고 떠났던 것에 대해 썼다. 다른 누군가를 위한 것이 아니었다. 그냥 나를 위한 것. 머릿속에서 꺼내 종이 위로 옮기는 방법이었다. 하지만 쓰면 쓸수록 그것은 다른 무언가로 변해갔다. 더 이상 그녀나 우리에 관한 것만이 아니었다. 그 후에 일어난 일에 관한 것이었다. 매일 아침 달리기, 내 삶을 재건하기, 그녀의 인정을 기다리며 서성였던 과거의 나에게 아니오라고 말하기. 나는 밤마다 페이지를 채웠고 단어들은 내가 내 주위에 쌓아 올리는 벽돌처럼 쌓여갔다. 어느 날 저녁 달리기를 마친 후 나는 그 모든 것을 내 노트북에 입력했다. 화면에서 보니 느낌이 달랐다. 더 깨끗하고 더 날카로웠다. 왜인지는 몰랐지만 나는 이름 없이 그저 어떤 익명의 남자의 이야기로 무작위 블로그 사이트에 게시하기를 눌렀다. 나는 그녀가 보기를 원해서가 아니라 그것이 어울렸기 때문에 제목을 부재중 전화 157통이라고 지었다. 그리고 나는 그것을 잊어버렸다. 일주일 후 나는 그 사이트를 확인했다. 수십 개의 댓글이 달려 있었다. 이건 내 인생 이야기예요. 한 사람이 썼다. 모든 단어에 공감했어요. 다른 사람이 말했다. 내가 모르는 사람들, 내가 가본 적 없는 곳의 사람들이 그것을 읽고 공감하고 있었다. 나는 화면을 응시하며 앉아 있었다. 심장이 쿵쾅거렸다. 그것은 더 이상 내 이야기만이 아니었다. 그들의 이야기이기도 했다. 나는 계속 썼다. 며칠에 한 번씩 새로운 글을 올렸다. 다시 살아있음을 느끼기 위해 어떻게 달리기를 시작했는지, 일이 어떻게 나의 생명줄이 되었는지, 그녀가 어떻게 생각하는지 더 이상 신경 쓰지 않게 되었는지. 블로그는 성장했다. 수백 건의 조회수는 수천 건이 되었다. 이메일이 오기 시작했다. 사람들이 내게 감사 인사를 하고 질문을 던졌다. 어떻게 극복하셨어요? 한 사람이 물었다. 막막할 때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다른 사람이 썼다. 나는 전문가로서가 아니라 나로서 그곳에 있었고 한 걸음 한 걸음 방법을 찾아낸 사람으로서 그들에게 답했다. 그것은 그녀가 무너지는 것이나 내가 복수하는 것에 관한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나 자신을 선택하는 것, 매일 아침 일어나 새로운 것을 만드는 것에 관한 것이었다. 어느 날 아침 서준이와 커피를 마시며 나는 그에게 그것에 대해 말했다. 블로그 같은 거야. 나는 별일 아니라는 듯 어깨를 으쓱하며 말했다. 사람들이 좋아해. 그는 눈썹을 치켜뜨며 능글맞게 웃었다. 이제 작가님이시네. 성공하셨어. 나는 웃었다. 아니, 그냥 노트북 가진 남자일 뿐이야. 하지만 그것은 그 이상이었다. 다음 주, 시내의 한 커피숍에서 한 여자가 나를 멈춰 세웠다. 혹시 157통 그분이세요? 그녀는 눈을 동그랗게 뜨고 물었다. 나는 컵을 입에 반쯤 가져간 채로 얼어붙었다. 아마도요. 그녀는 미소 지었다. 당신 글 읽었어요. 덕분에 이별을 이겨냈어요. 감사합니다. 나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라. 그저 고개를 끄덕이고 도움이 되어 다행이라는 말을 중얼거렸다. 그녀는 걸어갔고 나는 멍하니 앉아 있었다. 이제 그것은 현실이었다. 더 이상 화면 속 단어가 아니었다. 사람들이 나를 찾아내고 알아보고 있었다. 블로그는 하나의 운동이 되었다. 나는 뉴스레터를 시작했고 그 다음엔 SNS 페이지를 열었다. 부재중 전화 157통은 하나의 현상이 되었다. 독자들이 그렇게 불렀고 공유했고 자신들의 것으로 만들었다. 회사들에서 연락이 와서 강연을 해달라거나 글을 써달라고 요청했다.
나는 처음에는 몇몇 작은 일들을 수락했다. 배신 후 재건에 대해 이야기하는 지역 워크숍 같은 것. 50명의 사람들이 나타나 내 말에 귀를 기울였고 내가 끝마쳤을 때 박수를 쳤다. 그 다음엔 더 큰 것들이 왔다. 패널 토론, 팟캐스트, 잡지 개권 기고. 나는 더 이상 익명이 아니었다. 나는 내 이름을 걸었고 그것을 내 것으로 만들었다. 민준과 현우도 동참했다. 형, 이거 브랜드화해야 해요. 어느 날 밤 분식집에서 민준이가 앱에 최신 수치를 띄운 노트북을 열고 말했다. 티셔츠요. 이혼 말고 더 나은 걸로요. 나는 웃었지만 그는 진심이었다. 우리는 아이디어를 주고받았고 나는 그것이 마음에 들었다. 돈 때문이 아니라 의미 때문에. 재기, 자치. 내가 마침내 말했다. 그게 그 단어야. 그들은 고개를 끄덕였고 일주일 후 나는 시제품을 받았다. 단순한 흰색 글씨가 새겨진 검은 셔츠, 재기. 그것은 그녀에 관한 것이 아니었다. 나에 관한 것, 블로그를 읽고 자신의 길을 되찾은 모든 사람들에 관한 것이었다. 운동은 성장했고 나도 그와 함께 성장했다. 나는 더 이상 뛰쳐나온 남자가 아니었다. 나는 계속 나아간 남자였다. 어느 날 저녁 비가 억수같이 쏟아질 때 아파트 문에서 노크 소리가 들렸다. 나는 기타를 조율하는 중이었다. 몇 년 동안 먼지만 쌓이게 두었다가 다시 집어든 것이었다. 소리는 날카롭고 집요했다. 창문을 두드리는 빗소리를 뚫고 3번의 빠른 노크. 나는 기타를 내려놓았다. 딱히 이유를 댈 수 없었지만 속이 울렁거렸다. 그리고 걸어가서 문을 열었다. 그곳에 그녀가 있었다. 우산도 코트도 없이 흠뻑 젖은 채로 서 있었다. 머리카락은 얼굴에 달라붙었고 마스카라가 뺨을 타고 번져 있었다. 잠시 동안 나는 그녀를 알아보지 못했다. 내가 알던 세련된 모습, 파티 조명 아래에서 내게 능글맞게 웃던 그 모습이 아니었다. 그녀는 작고 연약해 보였다. 마치 비가 그녀가 가졌던 모든 것을 씻어내버린 것처럼. 들어가도 될까? 그녀가 거의 속삭이듯 물었다. 나는 처음에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저 옆으로 비켜서서 그녀가 지나가게 했다. 그녀는 바닥에 물을 떨어뜨려 소파 옆에 작은 웅덩이를 만들었지만 나는 그것에 신경 쓰지 않았다. 나는 문을 닫고 팔짱을 낀 채 그녀를 마주보고 섰다. 기다렸다. 그녀는 앉지 않고 춥다는 듯 자신을 껴안고 서 있었다. 네가 보고 싶어. 그녀가 마침내 내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다. 우린 좋았잖아. 나는 움직이지도 눈을 깜빡이지도 않았다. 그 말들은 무겁고 축축하게 허공에 걸렸지만 예전처럼 나를 때리지는 않았다. 아니, 내 목소리는 흔들림이 없었다. 내가 좋았지. 넌 운이 좋았을 뿐이야. 그녀는 마치 내가 뺨이라도 때린 것처럼 움찔했다. 그리고 눈물이 터져 나왔다. 처음에는 조용히, 그러다 더 크게 어깨가 들썩였다. 내가 망쳤어. 그녀가 흐느끼며 말했다. 알아. 그 파티, 김이사, 전부 다. 내가 멍청했어. 너를 잃을 생각은 없었어. 나는 그녀를 지켜보았다. 몇 년 동안 사랑했던 이 여자가 내 거실에서 울고 있는 모습을. 그리고 무언가를 느끼기를 기다렸다. 분노, 연민, 무엇이든. 하지만 아무것도 오지 않았다. 나는 이미 모든 것을 느꼈다. 상처, 배신, 내가 그녀에게 보이지 않는 존재였다는 것을 깨닫는 느린 연소 과정. 나는 몇 달 전에 아침 달리기를 하며 한 걸음 한 걸음 내 블로그에 한 페이지 한 페이지를 쓰며 애도를 마쳤다. 그녀는 계속 말을 쏟아냈다. 나는 너 없이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 그 일, 팟캐스트, 모든 거. 이제 다 사라졌어. 김이사도 떠났고 나는 물에 빠져 허우적거리고 있어. 그리고 나는 그냥 네가 필요해. 또 그 말이었다. 필요해. 그녀의 세계가 무너지고 그녀가 줬던 스포트라이트가 깜빡거릴 때 이제 와서 내가 필요하다고. 나는 더 가까이 다가갔다. 그녀를 위로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녀가 내 말을 확실히 듣게 하기 위해서였다. 네가 나한테 그 티셔츠를 건넸을 때 나는 필요 없었지. 내가 말했다. 네가 나 대신 그 사람에게 감사 인사를 했을 때도 나는 필요 없었어. 이제 와서 내가 필요하다고 할 자격 없어. 그녀의 얼굴이 무너져 내렸고 그녀는 소파에 주저앉아 두 손으로 눈을 가렸다. 나는 앉지 않았다. 나는 그녀를 내려다보며 서서 그 모든 것을 보았다. 파티, 전화들, 그녀가 보낸 편지. 이것은 그녀의 마지막 수, 나를 다시 끌어들이려는 마지막 시도였다. 하지만 나는 더 이상 그런 남자가 아니었다. 미안해. 그녀는 마치 그것이 무언가를 바꿀 수 있다는 듯 반복해서 속삭였다. 나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무슨 말이 더 필요하겠는가?
그녀는 그날 밤 자신의 선택을 했고 나는 걸어 나왔을 때 나의 선택을 했다. 비는 밖에서 계속 쏟아졌다. 우리 사이의 침묵을 채우는 꾸준한 소음. 얼마 후 그녀는 소매로 얼굴을 닦으며 일어섰다. 갈게. 그녀의 목소리는 작았다. 나는 고개를 끄덕이고 문을 열고 그녀가 다시 폭풍 속으로 걸어 들어가는 것을 지켜보았다. 그녀는 뒤돌아보지 않고 그저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비가 그녀를 삼켜버렸다. 나는 문을 닫고 잠갔다. 그리고 잠시 서서 고요함을 들었다. 끝났다. 정말로 끝났다. 이혼도 서류도 아닌 그녀가 돌아올까? 혹시나 궁금해하던 내 안의 그 부분이. 그녀는 돌아왔고 그것은 중요하지 않았다. 그날 밤 늦게 나는 서준에게 전화했다. 시간 돼? 그가 된다고 했다. 그래서 나는 기타를 들고 그의 집으로 향했다. 그때쯤 비는 이슬비로 잦아들었고 거리는 가로등 아래에서 미끄럽고 반짝였다. 우리는 결국 그의 옥상에 올라갔다. 도시가 우리 아래로 펼쳐져 있었고 축축한 공기가 피부에 시원하게 와닿았다. 나는 몇 개의 코드를 연주했고 그는 난간에 박자를 맞췄다. 우리는 그녀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았다. 그럴 필요가 없었다. 음악이 거칠고 단순하게 공간을 채웠고 나는 아주 오랜만에 처음으로 평화를 느꼈다. 시끄러운 종류가 아니라 뼛속에 자리 잡는 조용하고 꾸준한 종류의 평화. 그녀는 떠났고 나는 여전히 여기 있었다. 나는 밀라노의 무대 뒤에 서 있었다. 관중의 웅성거림이 두꺼운 커튼을 뚫고 새어들어왔다. 손은 안정적이었지만 심장은 평소보다 조금 더 빨리 뛰고 있었다. 그날 밤, 파티, 티셔츠, 내가 걸어나와 내 삶을 되찾은 그 순간으로부터 정확히 1년이 지난 날이었다. 이제 나는 여기, 세계의 반대편에 있는 세련된 컨퍼런스 센터에서 꽉 찬 강당을 향해 기조연설을 하기 직전이었다. 배신 후의 재건. 그들은 그렇게 불렀고 내 이름은 프로그램에 굵은 글씨로 적혀 있었다. 나는 넥타이를 고쳐 매고 재킷을 매만지고 심호흡을 했다. 무대 감독이 내게 고개를 끄덕였고 나는 조명 속으로 걸어나갔다. 박수갈채가 파도처럼 나를 덮쳤다. 수백 개의 얼굴이 나를 올려다보며 기다리고 있었다. 나는 마이크로 걸어갔다. 내 구두 소리가 귀에 크게 들렸다. 그리고 순간 나는 그 모든 것을 다시 보았다. 그 루프탑, 그녀의 능글맞은 미소, 내 손에 들린 그 이혼 셔츠, 그리고 나는 미소 지었다. 저는 예전에 이혼이라고 적힌 티셔츠를 선물 받은 생일 파티에 비용을 낸 적이 있습니다. 내 목소리는 맑고 힘찼다. 관중이 부드럽게 웃었지만 나는 멈추지 않았다. 5분 후 저는 제가 준 선물과 제 인생 전체를 되찾았습니다. 그들은 조용해지더니 앞으로 몸을 기울였다. 나는 계속했다. 나는 그들에게 157통의 부재중 전화에 대해 그날 밤 어떻게 떠나고 뒤돌아보지 않았는지 이야기했다. 새벽에 달리기, 늦은 밤의 야근, 하나의 운동이 된 블로그에 대해 말했다. 나는 그녀의 이름을 언급하지 않았다. 그럴 필요가 없었다. 이것은 더 이상 그녀에 관한 것이 아니었다. 나에 관한 것, 부서졌다가 스스로를 다시 일으켜 세운 저 방 안의 사람들에 관한 것이었다. 나는 그들에게 최 변호사와 어떻게 이혼 서류에 서명했는지, 어떻게 민준과 현우의 스타트업에나 자신을 쏟아부었는지, 어떻게 서준이의 옥상에서 빗속에서 기타를 쳤는지 말했다. 배신이 당신을 끝내지 않습니다. 나는 그들을 내다보며 말했다. 그것은 하나의 문입니다. 당신이 그 문을 통과할지 결정하는 겁니다. 말은 쉽고 진실하게 흘러나왔고 내가 끝마쳤을 때 박수는 우레와 같이 길게 강당 전체에 울려 퍼졌다. 나는 뒤로 물러섰다. 가슴이 벅찼지만 고통 때문이 아니었다. 다른 무언가, 자부심, 혹은 내가 해냈다는 것을 아는 무게감 때문이었다. 무대 뒤에서 사람들이 나를 둘러쌌다. 주최 측, 참석자들, 짧은 인터뷰를 요청하는 팟캐스트 마이크를 든 남자. 나는 그에게, 그리고 다른 몇몇에게 예, 라고 말하며 악수하고 미소 짓고 그 에너지를 느꼈다. 나중에 호텔방에 앉아 밀라노의 스카이라인이 밖에서 반짝이는 것을 보며 휴대폰을 꺼냈다. 나는 블로그 댓글을 훑어보았다. 그날 청중 속에 있었던 사람들의 새로운 댓글들이 있었다. 당신이 제 인생을 바꿨어요. 한 사람이 썼다. 저는 그 문을 통과할 겁니다. 다른 사람이 말했다. 나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등을 기댔다. 고요함이 찾아왔다. 1년 전 나는 모든 것 케이크, 꽃, 그녀의 꿈의 비용을 대주고는 티셔츠 한 장과 상처 입은 자존심만 가지고 떠난 남자였다. 이제 나는 여기
밀라노에서 연설하고 있었고 두바이는 이미 다녀왔으며 더 많은 초대장이 쌓이고 있었다. 민준과 현우의 앱은 지난달에 출시되었고 나는 그들의 파티에서 제기 셔츠를 입고 그들이 내게 축배를 들 때 활짝 웃었다. 서준이는 그날 아침 문자를 보냈다. 1주년이네, 임마. 넌 전설이야. 나는 전설처럼 느껴지지 않았다. 그냥 나처럼 느껴졌다. 더 강해졌지만 여전히 너무 쓴 커피와 너무 긴 달리기를 좋아하는 남자. 팔찌는 여전히 집 책상 서랍에 그녀의 편지 옆에 있었지만 몇 달 동안 쳐다보지도 않았다. 더 이상 중요하지 않았다. 그녀도 중요하지 않았다. 나는 지혜를 통해 그녀가 새로운 곳으로 이사해서 다시 시작했다는 소식을 들었지만 자세한 내용은 묻지 않았다. 그 장은 닫혔다. 나는 일어나 물 한 잔을 따르고 창가에 섰다. 도시가 내 아래로 펼쳐져 있었다. 지평선은 넓고 끝없이 펼쳐져 있었고 나는 다음에 무엇이 올지 생각했다. 더 많은 연설, 아마도 책, 민준과 현우의 사업 성장을 돕는 것. 블로그는 이제 브랜드가 되었고 부재중 전화 157통은 나와 같은 사람들, 고통을 힘으로 바꾼 사람들을 위한 구호가 되었다. 나는 그날 밤 한 통의 전화에 응답했다. 내가 걸어 나오면서 나 자신에게 건 전화였다. 그것은 복수에 관한 것이 아니었다. 결코 그런 적이 없었다. 그것은 재창조에 관한 것, 세상이 당신이 무너지기를 기대할 때 계속 나아가기로 선택하는 것에 관한 것이었다. 관중의 박수 소리가 아직도 내 머릿속에 울렸다. 그녀를 위해서도 우리를 위해서도 아닌 나를 위해서. 나는 스카이라인을 향해 잔을 들었다. 내가 된 남자를 위한 조용한 축배. 그리고 나는 결코 앞으로 나아가는 것을 멈추지 않을 것임을 알았다.